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저의 첫 기계식 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제 X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시계들을 그동안 경험했지만 첫 시계는 무엇보다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손에 없지만 그때 그 모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단종되었을까요? 아니면 신형이 계속 꾸준히 나와서 헤리티지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바야흐로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일인데요. 제 첫 기계식 시계는 바로 오리스 빅크라운 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이 시계는 다분히 전형적인 드레스워치의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페이지에 서브 다이얼 3개는 시계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퍼페추얼 캘린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복잡미와 굉장히 디자인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또 실버 기요쉐 다이얼의 골드 인덱스는 고급스러움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리니 시절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 시계들이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이런 컴플리케이션이나 스켈레톤 등의 화려한 시계에 눈이 가는 게 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사실 재밌게도 빅크라운이라는 이름처럼 오리스의 대표 파일럿 라인입니다. 외곽을 둘러싼 코인 엣지 베젤, 그리고 빈티지 밀리터리 스타일의 핸즈 등 오리스의 클래식한 파일럿 워치 디자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이얼에 보시면 문페이지 외에도 데이트와 데이, 요일이죠, 그리고 세컨드 타임 존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주 훌륭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문용 드레스워치 중에 이런 다기능의 고급스러움까지 더한 드레스워치가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의 변천사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빅크라운에도 이제 레더 스트랩 버전과 스틸 브레이슬릿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빅크라운 라인업에 있는 동안 한 차례 변화가 있었는데요. 차이가 잘 보이시나요? 인덱스의 컬러 차이 말고도 12시 인덱스와 6시 인덱스를 보시면 아마 미세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핸즈의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리스에서도 이 시계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뜰리에라는 더 드레시하면서 엘레강스한 라인업으로 이 컴플리케이션 모델은 활동 무대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빅크라운의 아이덴티티인 코인 베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2세대에서 블루 인덱스의 블루 핸즈 모델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오리스 컴플리케이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 이 레퍼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라인업 안에서 약간의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신 모델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뭔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 뭔가 밸런스 측면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바로 모여라 눈코입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약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구형 빅크라운 컴플리케이션 모델의 케이스백을 보시면 오리스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 빨간색 로터 외에도 무브먼트가 굉장히 작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1996년부터 탑재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로 오리스 칼리버 581 무브먼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타의 2871 무브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무브의 직경은 무려 7과 4분의 3 리뉴, 즉 1.7cm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시 에타에서 가장 작은 무브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케이스백은 베젤 끝부분과 무브먼트 사이의 유격이 굉장히 넓은, 어찌 보면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보통 못해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긴 하죠. 그러나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작은 무브먼트임에도 전면의 다이얼에 완벽한 밸런스의 서브 윈도우를 구현해낸 데 있습니다. 이에 비해 최신 모델은 2871,
1.5배에 해당하는 11과 2분의 1 리뉴인 셀리타의 SW200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모여라 눈코입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몽블랑 컴플리케이션인가요? 퍼페추얼 캘린더에서도 이런 시계가 있었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조정은 무브먼트에 대한 재설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메이커에 대한 어떤 무브먼트 수정 능력, 그리고 자사 무브먼트 기술력 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형에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나름 복잡 시계이다 보니 조작법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문 페이지 때문인데요. 케이스 측면에 2시, 4시, 10시에 위치하는 3개의 버튼으로 요일, 그리고 세컨드 타임, 날짜를 조정하게 되는데요. 무브먼트는 별도의 조정 버튼이 없어서 오랜만에 시계를 착용한 경우에 날짜 변경만으로는 원력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엔트리급 컴플리케이션 시계는 이 점을 좀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한 맛 복잡 시계이기 때문에 30일, 31일 구분뿐만 아니라 문 페이지도 직접 수동으로 조정해야 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밤 10시하고 12시 사이에 시침을 전진 후진을 반복해서 문 페이지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시간을 절약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시라면 그냥 와치 와인더를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38mm로 드레스워치로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아뜰리에로 이 모델이 넘어오기 전에 이미 40mm로 커졌는데요. 10년 가까이 이 40mm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께는 11mm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드레스워치로는 몹시 적당합니다. 글래스는 미네랄 글래스이고요. 구형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비해서 상처에 약한 단점이 있지만, 제가 수년간 착용을 해봤는데 기스가 거의 안 났을 정도로 허술한 소재는 아닙니다. 게다가 미네랄 글래스만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빛의 굴절이나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이 시계의 완성도와 가성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스라는 워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확실한 투자로 자사 무브먼트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라인업 또한 에커스, 다이버, 빅크라운, 프로파일럿, 아뜰리에 등 정말 다양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서 스와치, 리치몬드, LVMH 같은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롤렉스나 브라이틀링 등과 같이 몇 안 되는 어떤 시계 독자 회사로서 멋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사 무브가 들어간 상위 모델의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진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200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당시 병행으로 약 90만원 정도의 직구로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가는 110만원에서 120만원? 약간 100만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이베이나 크로노24에서 중고 시세는 약 150에서 20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시계 물가는 감가상각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신형 아뜰리에 컴플리케이션의 정식 리테일가는 현재 24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병행가는 100만원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여라 눈코입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적절한 가격으로 훌륭한 엔트리급 기계식 시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첫 기계식 시계가 만일 지금 당장 제 손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빅크라운 컴플리케이션 모델은
여전히 아름다운 녀석이라 자부합니다. 전혀 디자인도 촌스럽지 않고요. 이와 경쟁이 가능한 엔트리 드레스워치 대표 브랜드로 프레데릭 콘스탄트가 떠오르는데요. 재밌는 것이 제 두 번째 기계식 시계가 바로 이 시계였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드레스워치 성애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